나는 플랜 1.5라는 환경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기후밖에 모르는 바보 윤세종이야. 우리 플랜 1.5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 1.5도 목표에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야. 우리가 2021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는 세웠지만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의 구체적인 방안, 그럼 뭐 전기는 어떻게 만들고 자동차는 어떻게 바뀌고 산업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굉장히 약하거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시민사회 입장에서 기후를 제일 먼저 놓고 볼 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해서 제안하고 설득하고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소송은 2020년부터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우리 기후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기후 대응을 안 해도 되느냐, 이거는 헌법상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2019년부터 같이 이제 소송을 준비해가지고 4년 동안 헌법소원을 진행을 했었어요. 시계를 선택하겠어. 개인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시계가 떠올랐던 건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왜냐면 2030년까지 이제 앞으로 6년 남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 수 있느냐가 그 다음 100년, 10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좌우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과학자들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만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먼데 변화는 더디고 이런 답답함들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일찍 대응했더라면 모두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기용금 조금 모아가지고 환경단체 후원금도 보내고, 결정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그때 제일 큰 환경 문제가 새만금 사업이었어요. 새만금에는 갯벌을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논쟁이었고, 결국 하기로 된 건데, 그걸 보면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또 진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법대에 가서 전공이 법학이었으니까 환경법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었고, 그때도 뭐 대학생들 환경단체에서 하는 대학생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환경법 쭉 공부하고, 어쨌든 환경법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된 셈이니까 계속 그렇게 관심을 유지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나는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싶었고 환경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이걸 내 진로 아니면 직업이랑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지? 는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도 어려웠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올 때도 고민은 했지만 아주 뚜렷한 답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의 시민사회에서 하루 종일 환경에 관한 일만 할 수 있게 된 거는, 어쨌든 당장 내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계속 그 관심을 잃지는 않고 계속 나는 뭘 하고 싶었지라는 질문을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면서 내가 택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회사 들어갈 때 저는 환경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팀, 환경에 관한 자문이나 법적인 검토를 해주는 팀에서 많이 일을 했었고, 근데 또 변호사로서 일할 때 가장 큰 한계는, 변호사는 법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일은 할 수 있는데 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법률가는 전부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법이 잘 지켜지는지에 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기후변화는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문제는 있는데 제도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도 없고 제도도 없으니까 손님도 없다.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 중요한 영역이 돼가지고 기업들도 막 자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이제는 회사에서 나가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전문성을 쌓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어떤 문제에서. 근데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플래닛 1.5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해야 되고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이거는 다 이해가 돼 있고 동의가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정말 온실가스가 나오는 영역별로 다 해법이 다르고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하나 깊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실제로 정부가 받아들이고 기업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만드는 시민단체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좁고 깊게 해보자라는 게 우리 플래닛 1.5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기후소송이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느슨해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건 고스란히 2030년 이후를 쭉 살아가야 돼.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권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다라는 소송이었고 플래닛 1.5에서 한 정책적인 활동에 관해서는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는 정부 계획이 나왔어. 2030년까지 해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뭐 발전, 산업, 건물, 자동차 분야별로 계획을 세운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계획에 허점이 너무 많다.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를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상당한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단체로서의 그 규칙 중에 하나는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가 우리는 되게 큰 가치야. 왜냐면 시민 운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결국은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사실 민주적인 방법이니까 시민사회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걸 바꿔보자.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문 밖을 나가서 하는 활동이 결국 민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문 안에서 하는 우리끼리 이견이 있고 막 다투고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가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 자체도 민주적이 돼야 우리의 이론이 안의 이론과 밖의 이론이 일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연습이기도 하죠. 우리끼리 설득이 안 되면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경험은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이 문제 제기를 처음 했을 때 사실 환경운동의 메인 테마가 기후가 아니었어. 그때는 미세먼지였어.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이 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 기후행동이 나와서 진짜 이 문제가 자기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당사자들의 목소리라는 게 확실히 부각이 되면서 뭐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우선순위가 확 올라가게 된 데는 청소년 원고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청소년들의 변호사가 돼서 계속 이제 같이 그 목소리를 법적인 어떤 말로 바꿔서 소송을 한 거니까 그 대리인이 된다는 자체에서 오는 보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기후소송하기 전에는 삼척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사실 지금 거의 지어졌어. 이게 막 공사를 시작하고 진행이 되려고 할 때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안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었고 발전소가 지어지면 안 된다라는 소송도 진행을 했었지. 왜냐면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지어지면 연간 1,4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나와. 근데 내가 1년 동안 고기를 안 먹어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1톤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 석탄화력발전소 하나가 배출하는 양이 너무 많고 이게 한번 지어져 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너무 많은 배출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된다는 그런 타겟이었던 게 딱 기억이 나고 그렇지만 이게 다 지어졌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닫을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의 타겟은 오케이 지어졌어? 그러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문 닫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가동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탈석탄 운동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70% 이상이 다 이 제도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목표들을 다 할당해주고, 초과 달성한 사람들은 그 초과 달성한 만큼 팔 수 있게 하고, 달성 못한 사람은 그걸 사서 와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 라는 제도야. 그래서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해.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효과도 컸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봐. 왜냐면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할당도 그냥 다 공짜로 해주고, 작년에 100만 톤 했니? 그럼 올해도 100만 톤 하렴. 그러니까 아무도 줄이질 않는 거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고생 많이 했는데 막상 제도의 강도가 너무 낮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너무 아깝지. 진짜 잘 만들어놨는데 안 쓰고 있는 건 다름없어. 그래서 이 제도를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은 제대로 해보자. 할당량도 충분히 줄이고 공짜로 주는 것도 좀 그만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진짜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이제 연구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있는 주제고, 두 번째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 근데 있는지도 잘 몰라. 왜냐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강해지면 자동차 회사들도 연비 낮고, 큰 자동차보다는 연비 높고 전기차 이런 것들 더 많이 만들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도 떨어질 거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쉽게 살 수 있게 되니까, 분명히 제도들은 있는데 그냥 유명무실한 것들을 좀 유명유실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이고, 그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타겟이기도 해. 아침에 9시에 나오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각자 지금 하는 일도 있어. 우리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파트를 나눠가지고 공부하고, 그 정리된 것들 다시 모여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토론하고, 또 다시 숙제 나누고, 그래서 각자 공부하고 다시 모여서 나누고. 생각해보면 팀플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려고 하는 메시지, 우리가 내려고 하는 제안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이 있고, 그게 다 되면은 보고서도 발표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국회나 정부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지. 나는 기후밖에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13번이지. 왜냐면 기후변화가 무너지면 다른 SDG들도 다 무너질 것 같아. 결국은 우리 삶이 다 기대고 있는 생태 시스템, 그리고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된 기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무너지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면 아동들의 권리도 다 무너질 거고, 적은 식량을 두고 더 많이 싸우게 될 거고, 불평등이 심화될 거고, 평화도 깨질 거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은 기후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다른 SDG들을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로서 13번. 이걸 개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30년은 다음 IPCC 보고서가 나오는 해야. 지금 6차 보고서까지 나왔고 7차 보고서가 2030년에 나올 텐데, 6차 보고서의 결론은 우리의 기회의 창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였어. 그럼 2030년에 나온 7차 보고서에는 그 1.5도 온도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너무 늦어버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지. 그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보다 나은 것이기를, 그리고 과학자들이 우리가 그 희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목표, 또 나의 개인적인 목표. 그걸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면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야. 왜냐면 온실가스 목표를 정말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진 않을 거거든. 예를 들면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야 될 거야. 지금처럼 되게 편안하게 다 쓰진 못하겠지, 당연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괜찮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화력발전이라든가 내연기관이라든가 어떻게든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들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떤 산업으로 그걸 대체해서 그 일자리를 다시 옮길 거냐. 그래서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낙오되는 사람 없게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또 큰 숙제이기도 하니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 줄이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는 절반이고, 그 줄였을 때 일어나는 다른 효과들, 그 임팩트들을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나누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냐, 이게 사실 우리 사회한테는 큰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활동가들이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쓰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정말 한 팀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지는 거. 왜냐면 누군가가 봤을 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테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운동을 하게 되는 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우리의 단체의 목표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이 기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예측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부터 기후가 어떻게 되느냐는 과학적인 어떤 예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시나리오들만 있을 뿐이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시나리오, 적당히 하는 시나리오, 게으르게 하는 시나리오, 완전히 신경 안 쓰는 시나리오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후의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의지다. 우리의 선택이다. 일단 석탄 발전소가 없어져야 돼. 왜냐면 석탄 발전소 쓴다는 게 너무 낭비야. 기술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우리가 석탄을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 지금 제일 싸니까. 근데 그 싸다는 거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그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걸 다른 데서 줄이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근데 지금 있는 석탄 발전소만 2030년까지 급속도로 줄여도 다른 어떤 활동보다 엄청나게 큰 가성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을 가장 줄이면서 감축하려면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게 아직도 우리는 1번이고 다른 나라들 대부분 다 제일 먼저 석탄 발전소를 줄여왔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제일 급선무이고 여기까지.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방법은 거기에 관한 일을 하는 거야. 왜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내 인생의 3분의 1을 거기에 쓰는 거잖아. 진짜로 큰 기여를 하고 싶다. 자기 자신을 선물하면 돼. 근데 그게 반드시 시민사회 활동가거나 비용 낼 필요는 없어. 왜냐면 기후변화만 해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 기술도 다 완전하자. 더 효율 좋은 배터리도 만들어져야 되고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기술들도 계속 나와야 되고 전력 시스템 어떻게 할지, 플라스틱은 어떻게 할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인류의 지혜가 이만큼이면 거기에 투입되는 지혜가 늘어날수록 답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기술만 믿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투자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대응을 하다 보면 사회가 빨리 변할 수밖에 없고 빨리 변하다 보면 거기서 뒤처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누군가의 노력, 사회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직역에서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접점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진로를 선택하면서 계속 그걸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자기의 일로 만들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나의 목표는 항상 뚜렷했어. 나는 척척 박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거, 에너지에 관한 거, 기후변화의 영향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척척 박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문제 하면 그건 이런 겁니다. 이거 그런 겁니다. 턱 하면 착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청년들이랑 지속가능 목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나도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보다 좀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 그럼 지금까지 지발하는 윤세정이었고 우리 앞으로도 지발 안녕!